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정부 내 독자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석 총리 주도로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관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먼저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는데요.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에서 계엄에 동조한 사례로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 정도까지 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만간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도 김 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한 만큼 후속 조치가 곧바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대행은 오늘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노대행이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노대행은 대검찰청 내부 논의에서 용태를 결정해달라는 간부들의 요구에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노대행은 이틀 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노대행은 어제 대검 간부들과 만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노대행은 항소 만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까지 전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검 연구관들에겐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항소를 포기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차장검사급인 일선 지청장 8명도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선균 강릉지청장 등 다른 12명의 지청장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대검찰청 연구관 20여 명은 노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반면에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네,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중앙지검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와 분위기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같은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네, 이처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들끓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도 서초동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 YTN과 통화에서 모든 건 다 사법을 바로 세우는 범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허위 조작 기소를 얼마나 일삼았는지 이번 기회로 드러났고 항소 포기 역시 검찰의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해야지 집단 행동할 때가 아니라며 이번 사태를 검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사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항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해체까지 이제 10달 정도 남았는데 그 과정도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걸 두고도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향해 이런 심각한 공직기강 회의를 왜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며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의 뿌리 국민의힘 본질은 역시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파블로프 개와 같다고 빗댔습니다. 재판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다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던 신중하게 판단하란 말은 장관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원칙적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런 얘기도 압박으로 느꼈다면 그건 검찰의 자격지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당의 대표가 할 처신이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엄밀히 말해 이 대통령은 이 사건 당사자는커녕 오히려 불똥만 맞은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총력전 태세입니다. 오전 대검찰청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 신중히 결정하란 정성호 장관 말이 자신에겐 조폭두목이 밤길 조심하란 얘기처럼 들린다며 외압 의혹을 거듭 띄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는 주장도 재차 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운 이에게 검사 호칭도 아깝다며 민주당이 검찰 조직의 정당한 항의에 이상한 항명 프레임을 씌운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규탄 대회 뒤엔 노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대검청사 내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당은 이어서 오후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정성호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조부터 청문회, 특검 등 모두 다 받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 운동장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해 열리는 건데 다만 회의가 열려도 항소 포기 안건이 상정될진 추미애 법사위원장 결정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회의가 이뤄질진 불투명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출석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입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렇게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될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또 장외투쟁 필요성도 거론되는데 일단 내일 국회에서 당원들을 모아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최상병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출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최상병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뒤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먼저 수사 외압 의혹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 1년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조사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특검은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김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마치지 못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은닉 등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구속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48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150여 장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번 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국무회의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53%에서 61%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부분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은 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어제 탄노위에서는 미래 세대와 산업계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목표를 의결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탄노위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썼고 삼성전자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인데요. 코스피 지금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4,130선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1.3% 오른 4,124로 출발해 2% 넘게 오른 4,187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4,000선을 탈환했는데 오늘 4,100선을 넘어 4,200선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에 가세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10만 6천 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64만 6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5.8%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6% 오른 893으로 출발해 2분 후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890선과 900선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순매수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6원으로 출발해 지난 4월 10일 이후 7개월 만에 1,46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450원대에 올라온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면서 해제 이후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입장을 취하면서 원화 가치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번 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말과 비교해 1조 1,800억 원 늘어 일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폭인 9,2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일까지 증가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오늘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까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7년과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세 번째 요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연기한 데 이어 8월에는 관세 협상 문제 등이 겹친 상황에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거듭 우려를 표명하자 오세훈 시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공개 토론을 가자고 맞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보겠다며 국가유산청장,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 이대로면 주변 청계천변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고 145m까지 가능해집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 전 올린 SNS 글에서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들어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돼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흉물을 그대로 두는 건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발언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11호 대책을 내면서 최신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서울 도봉과 중랑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뭐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서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는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규제 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호 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야권의 총공세에도 민주당은 눈에 띄는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기관 한마음혈액원에 대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한마음혈액원 해킹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반 시설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그제 새벽 랜섬웨어로 보이는 외부 공격으로 인해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혈액원 측은 헌혈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이 담긴 혈액관리 관련 서버에서 정보를 쥐고 있으니 협상하자는 내용의 해커 메시지를 발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학교의 대형 온라인 교양 강의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 행위가 적발돼 학교 측이 해당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교양 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학생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로 문제가 된 시험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측은 부정행위가 여러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한 채팅방에는 500명가량이 참여했던 거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발전소 붕괴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용품을 먼저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인데 경찰은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참사로 작업자들이 숨지고 매몰자들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급하게 소화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겠다고 속인 겁니다. 업주는 이 인물이 알려준 계좌에 물품 대금 862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역시 동서발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음식점에 전화해 도시락 100개를 주문하면서 에어매트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돈이 흘러간 계좌와 사칭범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적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신고는 4,400여 건. 피해 금액은 700억 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식당을 예약하며 안전용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건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후폭풍이 계속해서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항소포기에 윗선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 진실 공방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흥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권력의 발언 앞에 자기 스스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후배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깔아뭉갰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지금 거취와 관련한 고심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상당히 거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저는 노만석 대행의 양심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항소 포기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밝히든가 평상시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조직을 위해서 뭐 했다고 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보면은 조직의 이기를 위해서 우유부단한 모습,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내지는 심하게 좀 표현하면 로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그리고 법복을 입은 법관 이런 분들은요. 양심에 따른 자기 기준과 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념 이런 게. 근데 이번 과정 속에서 노만석 대행이 보여준 신념이나 소신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후배들의 요구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만석 대행의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제 대검을 방문해서 현장 의총을 항의성으로 방문해서 지금 열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노 대행의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것이고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바로 이런 사람을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검사 없앤다고 해놓고 검찰을 없애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검사 속에서 정치검사가 떡하니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관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검을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자,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 해체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발파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오전에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발파 해체 작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가 돼서 매몰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가 지금 그 매몰자 그 작업을 구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서 해체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에 발파 해체 작업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양옆에 있던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발파 해체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지가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앞서 좀 이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김영훈 장관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정부는 울산 시민들의 11시에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을 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파 과정에서 이 지금 들으셨던 폭발음이나 또 주변의 진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이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발파 장소 인근의 반경 1km 내 기관에 모두 지금 통보를 완료한 상태고, 또 경찰에서는 인근 도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무너지는 장면을 발파해서 해체되는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12시에 발파가 이루어졌고 해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발파 이후에 그 현장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뒤부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가속화한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이 지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지금 현재 매몰자가 지금 4명이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매몰자 4명 중에서 지금 2명은 매몰된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예 지금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위치 파악도 되지 않은 매몰자 2명에 대해서는 수색당국에서 구조견 등을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간다라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난주에 그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 지금 왼쪽 장면을 보고 계시죠? 이 두 보일러 타워가 오히려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4호기와 6호기마저 해체를 한 후에 수색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구조당국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기와 6호기를 지금 조금 전 12시에 발파해서 해체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장에 먼지는 어느 정도 좀 거쳐진 상황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게 지금 현재 현장 화면이시고 왼쪽이 조금 전에 발파 모습입니다. 먼지는 조금 거쳤고요. 이후에 이제 수색당국 또 소방당국에서 현장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장이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후부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남은 매몰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수색당국의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분과 함께 지금 항소 포기 후폭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좀 줄이셨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당군 이래 최악의 정치검사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치검사 탄생과 아울러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2명의 재벌도 탄생했습니다. 6천억 원을 졸지에 벌어서 재벌이 된 김만배 씨, 예. 1천억 원을 현찰로 안게 된 남욱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익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남 시민과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명의 범죄자에게 재벌로 만들어주는 이런 재벌 이즈 본 같은 영화 같은 코미디를 만든 것, 이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윗선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찰의 내지는 공수처의 어떤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검 앞에 가서 항의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서 검찰총장,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자 지금 조사받을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노만석 대행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좀 거센 그런 상황인데 노 대행의 그제 입장문을 보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국민 불신 속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속에서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1년 후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까지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검찰의 유리한 쪽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떤 수사 형사 시스템을 책임지는 지금 수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소신 있는 내지는 신념을 가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저는 좀 묻고 싶고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 따라 이 사안이 틀립니다. 자, 법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 이익이 증진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고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를 다른 사안부터 적용을 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적용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왜 대장동 사건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과 후폭풍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기현 판사 그 구속 취소 때에 그 항소 포기한 것처럼 예. 그냥 논란이 되고 그 뒤에 제도화라든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한 번 혼란했다 끝나는 좀 아까 이렇게 폭파 장소에서 연기 났다가 연기 거치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있으면 노만석 대행이 왜 그런 일을 했고 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신념과 소신 하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항소 포기의 기준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 말은 뭐죠? 나도 힘들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항소하지 아니하고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업무상 배임 나아가 진상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땡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 말 자체가 결국
법무부과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용산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결국 용산에 뭔가 혜택을 줌으로써 검찰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의 조직을 이익을 챙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그 정치 검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낮에 본인들 후배인 검사들에게 이런 식의 해명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 지금 최 변호사께서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만석 대행은 저도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권과 대통령실로 가져감으로써 이게 정치 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니 뭐 보안 수사권은 뭐 노만석 대행 사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은 여권이나 용산에서 지시를 하거나 정말 압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정치 공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법무부나 용산에서 지시했다, 내지는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노대행의 처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도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 노대행이 왜 힘들죠? 왜 힘들죠? 외압이 없는데 왜 힘들죠? 자기 스스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려고 하고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검사들이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상 본인도 항소하는 것에 오케이 했다가 직전에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선거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고 일시적 계엄이다. 아 그렇습니까? 끝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까지 했는 겁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사안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청법에 따를 때는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대행이란 허수아비를 생겨놓고 사실상 본인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호성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물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출근길에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노만석 총장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소 포기는요,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재판에서 진 겁니다. 근데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를 용인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법적 실익과 국민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봐요. 물론 대장동 판결을 가지고 이게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반발을 검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고 선택적 비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수단으로 소재로 쓰는 것 같아요.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습니다. 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판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이지 이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검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선택적인 반발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항고 포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조용히 했느냐. 또 김건희 씨 사안에 왜 침묵을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검 노만석 차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했던 라인에 있던 지휘했던 사람들은 다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상관없이 그냥 정치검사로서 사실상 승진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까? 결국 그 외에 어떻습니까? 이번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공소유지 실무를 다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죠? 수사검사가 공판을 맡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수사검사는 여기에 공판에 전혀 관여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공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깜빵 가가지고 내외관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올해 3월 6일 날, 3월 5일 날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 그에 대한 직권남용,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이 그 전국에 있는 고검장을 비롯한 많은 검사장들을 다 불러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적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까? 다 해서 일주일 기간 동안 있는 동안 다 항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가지고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수사심의위원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이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적법 절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절차와 적법 절차를 지킨 절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유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이걸 재청구를 한 거고요. 특검에서는 포렌식 범위를 늘리는 등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 변호사님 하셨던 얘기는 지난 구속 취소 때 검찰이 항고 포기를 한 것은 절차상의 그런 다른 부분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여권 측의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야당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입니다. 무죄 나올 걸 예상을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오면은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예. 배임죄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하면 제일 득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 꼴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상당히 지금 야권에서는 공세를 세게 지금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항소는 어떤 때 합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형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 구속 취소 때 검찰이 사실상 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죄가 나온 거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도 항소를 안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죄가 나왔고
형량도 그 예규나 이런 데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게 주문 무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유 무죄잖아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문에 무죄를 넣은 게 아닙니다. 이유를 적시하다가 일부 거기에 무죄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단지 너무나 예민하고 정치적인 사안을 첫 번째 사안으로 잡았다는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윤석열 구속 취소가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사 자체도 항소를 해서 판례를 성립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가지고 윤석열 피고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그게 훨씬 더 조직적으로 검찰이 정의를 위한다면 반발을 했어야 될 사안이죠. 제가 이 부분을 저는 20년 넘게 실무를 하고 있고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땅콩에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땅콩은 두 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검찰의 항고와 관련되는 기준에 보면은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하나는 유죄를 구형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지만 형종이 바뀐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했는데 징역 나왔는데 무슨 항소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 무죄? 진짜 700쪽 페이지 읽어봤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유 무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그 어떤 재산적 피해를 4,900억을 입어가지고 법원에다가 4,900억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꼴랑 428억만 인정했어. 그러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국민들 상대방 괴롭히면 안 되니까 항소 포기합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나아가 이것은 업무상 배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뇌물죄, 5억 원에 관한 뇌물죄가 있는데 뇌물죄를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이익이지 그것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 위에 정진상이 있었는데 유동규에 대한 뇌물이 무죄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누구죠? 그 당시 성남 수뇌부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은 것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지만 그로 인한 가장 큰 정치적 혜택, 나아가 형사적 혜택을 보는 것은 부패 범죄인 뇌물의 무죄가 되는 것은 정진상,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윗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봉쇄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럴 가능성이 저도 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번 12월 달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에 만약에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면은 이 또한 피고인 윤석열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항소 포기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윗선에서 지금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셨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뭐 배임 혐의나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는 이 부분은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무죄가 아님을 다툴 수 있는 또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문으로 무죄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죠. 예규상.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상에 이래서 이게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검찰이 그 막대한 기간 동안 막대한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했음에도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걸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럼 입증이 왜 부족했느냐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충분한 형량의 유죄가 나와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건 항소를 하는 거죠. 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시청자들이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항소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안 좋은 흠결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안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인터뷰의 적절성을 두고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로만 보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당시에는 재정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재정 사업을 했다면 만약 그 이익 전부가 사실은 성남시에 기속됐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공직자의 부패가 개입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죠.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합동 사업에서 그 어느 사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 그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정했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분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어디 7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소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까?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변호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무 행정이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 굉장히 단면적으로 그 문제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서지영 의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 실제로 지금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한 것을 너무 위법하죠. 이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이 내 친구가 왔다. 아니면 내 가족들의 사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 하지 않고 재척, 기피, 회피를 합니다. 그것은 사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형사 사건에 법원, 검찰이 재척, 기피하듯이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을 했다라고 하고 나아가 지금 관련해서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면은 스스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인 사건을 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오해를 사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비 내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 내놓고 변호사 하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재척, 기피, 회피를 넘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변호사비를 받고 변호했던 사람의 변호를 하는 것을 이제는 공무원이 돼서 한다? 이것은 바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을 얘기할 것도 없듯이 저는 서지영 의원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을 갖춘 우리 생각,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조상호 보좌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을 왜 가지고 항소 포기가 시작이 됐는지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있는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는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 하거나 비판했던 사람이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근데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한 변론을 권한과 직위까지 가진 위치에서 영향력까지 가지고 하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메신저들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자중하고 다른 사람들로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께 설명을 하더라도 메신저 자체가 오해 없는 메신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벌써부터 전초전이 좀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종묘 개발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 종묘를 이렇게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뭐 숨이 턱 막힌다, 예. 기가 눌린다, 예. 뭐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네, 지금 김민석 총리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번 그 종묘를 두고 다시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를 정말 총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일정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종묘에 가신 분들 아주 편하게 가실 겁니다. 왜죠? 종묘 지하에 지하 4층짜리 초현실 초첨단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른바 음택이라고 할 수 있는 묘지 내지는 종묘 사직에 지금 위패를 모셨으니까 음택이나 마찬가지고 그 밑에 그럼 지하 4층짜리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그 바로 위도 아닌 한참 길 건너편에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회계망측하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김민석 총리가 회계망측하다. 오히려 본인이 국무총리보다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본인이 서울시장 도전했다가 물먹고 이제 한 25년 지나서 국무총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인 오세훈 총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칼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옵니다. 서울의 묘미는 전통과 현대의 정말 절묘한 조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단순히 그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남산 읍성 이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먼저 국무총리로서의 직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김민석 총리까지 지금 합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후보가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뿐이 저는 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게 좀 약간 두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유홍준 지금은 뭡니까? 뭐 교수였는데 문화재청장을 했던 예. 그 유홍준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분은 왜 서울시장 후보 하려고 저런다는 얘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의 후보들이 아주 뚜렷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 전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가치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홍준 전 교수나 이런 분들처럼 문화유산이 도시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또 나름의 또 전문가적 주장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민석 총리께서 자신의 철학, 도시의 모습에 대한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토론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가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싸우자고 들면 이쪽이 원하는 거 저쪽이 원하는 거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홍준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무너진 보일러 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발파 해체가 조금 전에 진행됐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잠시 후부터 구조대원과 장비를 24시간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구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발파 해체 작업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파 작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쪽에 있던 4호기와 6호기가 바다와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쓰러진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발파 작업은 30분 전쯤인 정오쯤에 진행됐습니다. 이 폭약이 터지는 굉음과 함께 타워 2기가 동시에 쓰러졌는데요.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고로 무너진 5호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무너졌습니다. 발파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매몰자 수색과 구조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보일러타워 5호기 아래에 매몰된 작업자는 4명입니다. 2명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의 정확한 매몰 지점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그동안 쓰지 못했던 중장비를 비롯해 전문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조대원 7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되고 크레인과 빔 커터 같은 중장비 8대도 활용합니다. 실종 상태인 작업자 2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도 현장에 투입합니다. 김영훈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구조대원과 작업자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남은 매몰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양시의 6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층에 입주한 의원에서 시작돼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입주민 등 1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전기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는 1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해 모레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간대에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을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수능일의 은행 개점 시간은 1시간 늦춰집니다. 은행연합회는 수험생 이동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과 공단 지역, 시장 등 점포 입지나 고객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점포도 있어 방문 고객은 은행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틀 뒤면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데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고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매년 수능일이면 어김없이 추워져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단어 입시 한파. 하지만 어느샌가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추위가 비껴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입실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실할 시간대의 날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13일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쓰고 미세먼지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별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에는 추위보다는 큰 일교차와 대기질이 변수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휘청이나 싶더니 이번 주 다시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 무섭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값도 명암을 못 내미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들어 14.81%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같은 기간 무려 71.18%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장이 섰다고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NH투자증권 기준 주식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54.6%는 손실 중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손실 금액은 1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 931만 원으로 내 계좌만 혹한기라는 푸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증시 화랑 착시 효과도 한몫한 걸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대형주 몇몇이 지수를 끌어올렸을 뿐 소형주의 경우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5대 그룹이 전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45.9%에서 52.2%로 상승해 쏠림이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11만 전자, 60만 닉스를 쥐고 있었다면 활짝 웃었겠지만 중소형주에 투자한 개인들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을 거란 얘긴데 증시에서도 똘똘한 한 주가 대세처럼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 속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총담과 신용대출이 단 일주일 새 1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해 지난 한 달 증가폭보다 컸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포모 이런 상승장에 지금 소외될까봐 오히려 B2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 이른바 B2 금액은 25조 8천억 원, 26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제 B2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신용융자 이자가 이제 지난달 말 기준 거의 한 연 8에서 1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10%만 떨어져도 이 증권사들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원금을 이제 회수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와 원금을 대폭 이제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면 오른다라는 말은 현금 보유자에게만 해당되지 B2는 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선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도 코스피 상승 동력은 남아있죠.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인 88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의 배당세율 완화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며 적지 않은 투자자가 지금이라도 불장에 뛰어들지 고민 중일 걸로 보이는데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논란이 된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이 곡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책임자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게 바람직하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말의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7.7%, 승용차가 16.2%, 선박이 8.7% 늘었지만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4%, 21.1%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11.6% 늘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1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늘었고 이로써 무역 수지
시즌은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선박과 전기전자, 일반 기계와 바이오 헬스, 반도체, 석유화학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NDC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가입국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입니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우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들은 피해자 구글 계정 정보를 입수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 범행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 이용한 것은 구글의 내 폰 찾기, 이른바 파인드 허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했고 구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 파인드업으로 교란 작전을 펴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PC가 없는 외부로 나간 것을 GPS로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커들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쓰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상태라 피해자 지인들이 진위 확인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셈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에는 네이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압 분석 보고서를 낸 정보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스마트폰 초기화로 사진과 연락처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피해자 계정을 확보해 공격 범위를 확대한 수법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 초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이 탈취당했고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선 지인 36명에게 악성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역시 휴대기기 실소유자 재확인을 포함한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전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도주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어제 저녁 강원 속초에 있는 모텔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계조사 요원의 신분은 조사인구 주택총조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주택총조사에는 통장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사금융법 조직원과 가담자 등 모두 29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시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553명에게 수십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238%에서 최대 7만 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원금을 포함해 100%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지는데요. 특검 관련 사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최상병 특검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두 차례 계속해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최상병 특검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VIP 경로설의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공이죠. 예. 왜 당시에 VIP로서 경로를 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어떠한 경위로 당시 회의 때 경로를 했고 경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사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조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인데요. 이미 2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마저 만약에 불출석했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이 내란 사건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병 특검팀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과 도로, 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글은 국내 보안 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검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의 VIP 경로설로 지금 촉발된 사안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없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조사인 만큼 자신이 혐의를 부인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부인하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근거까지 아마 들어서 상세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자 압력을 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조사해야 될 사항은 범인 도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산상에 오르게 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첫 번째 쟁점부터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이종섭 전 장관
장관에 대한 이 도피 의혹까지는 조사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윤 전 대통령이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VIP 경로설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외압을 가할 의혹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취지 내지는 자신의 의견 개진이었다라는 등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 외환 유치 혐의는 아무래도 적용이 좀 어렵다고 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가 통모, 그러니까 이 상대 국가인 북한과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특검에서 수사를 해봤을 때 적국과 통모했다라는 구성 요건까지는 입증이 어렵다라고 보아서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 등을 현재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반 이적과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사형이라는 중한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 형량이 동일한데요. 반면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도 이 외환 유치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하가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마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 수사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니 그 안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18일에 이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랄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 외환을 공모했던 그런 것들이 10월부터 차분히 이 메모를 통해서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특검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한 피고인들이 과연 이 물증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고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메모로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모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여인영 전 사령관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적은 메모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 적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익이 저해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 특검의 시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관련해서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독자적으로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 존중 TF를 지금 구성 승인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이 TF 관련한 이 조사 이런 사항은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가 특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독자 조사라는 것은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어떤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이 내란 관련한 가담이 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형사처벌에 이러한 경계 손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책성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해서 군 간부들과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요. 자신의 변호인만 출석을 시키고 대다수의 증인신문 또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아마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증인신문 사안 같은 경우에 모두 열람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증인신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아마 서면으로 확인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된 이런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변호인들은 그때 이런 내란 당시 상황에 직접적으로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날카롭게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자 증인신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까지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계엄 당시에 선관위 출동 지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승철 병첩사 경호경비 부대장 문제가 있지만은 항명죄가 될까 봐 출동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아니죠. 순수한 참고인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했던 증언 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자신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위증죄 선고까지 위증죄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까지 한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법원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양승철 전 부대장 같은 경우에도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출동했던 것이 아니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전 부대장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군 내부에서 판단해서 출동한 것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로 썼던 지시가 내려가서 이야기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임의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분명히 양 전 부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진행이 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사실 오늘 저녁 늦게 나오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요. 예.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혐의 입증도 입증이지만 과연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가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를 한 상황인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특검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다시 한 번 더의 재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보강해서 수사보고서의 형태 등으로 보강을 하고요. 추가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청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예. 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재청구되는 만큼 아마 수사팀에서도 법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짧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특검이 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CCTV상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과 조태용 원장이 그간 이야기했던 진술들이 상이하다라는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특검이 입증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가 고비를 넘기면서 공화당은 이번 주 종교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을 향해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제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남은 절차는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 투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연방 정부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속한 하원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At the very moment that they do that final vote, I will call all House members to return to Washington as quickly as possible. We'll give a 36-hour formal and official notice so that we can vote as soon as possible to pass the amended CR bi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정부를 빨리 정상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grateful that the end is in sight. The American people have suffered for long enough. Let's not pointlessly drag this bill out. Let's get it done.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이탈하면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척 슈머 원내대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o I cannot support the Republican bill that's on the floor because it fails to do anything of substance to fix America's healthcare crisis. 셧다운 장기화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항공 관제사들이 결근하면서 혼란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감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급으로 일하는 항공 관제사에게는 $10,000, 약 1,45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 인도 미국 대사 취임 선서식에서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중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인데요.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헐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는 인간 사파리 드론의 위협을 실감했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가 한창인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is gone. Yeah. Not everything. Oh my God. 황당해하는 기자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일상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이나 정전이 된 상황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를 던지며 화를 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과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며 한 달 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종전 노력이 중단된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불화설도 일축했습니다. Сергеевич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ать активно. Эти все сообщения абсолютно ложные.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배우 엔젤리나 졸리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드론의 위협을 실감했다면서 사람을 추적하고 사냥하며 공포에 떨게 하는 인간 사파리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추위가 풀리고 가을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막바지 늦가을을 즐기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깨끗한 하늘 아래 탁 트인 한강을 보니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3.9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현재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가을 햇살을 받으며 오후 산책 즐겨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와 뒤엉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은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